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419쪽 제4절 걸치는 경우와 높이 제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이 있는데 문장형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고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 표가 3줄짜리 표면 셋째 줄이요. 작은 1번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예전에 건축법에 있다. 그 내용을 정비하여 주요 내용을 국토계획법으로 옮겼으나 건축법에 종정 규정이 남아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중요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에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 지시문입니다. 차이점, 동그라미 1번 대지가 걸치는 규모와 적용 규정에 대한 차이가 있고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과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고도주의 지정이나 고도주의 최고 최저 높이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므로 건축법에는 고도지구 규정이 없다. 고도지구, 건물 예를 들어서 80m 이하로 지어라. 건물 무너지고 말고 하고는 관계없죠. 도시계획, 그런 경관계획,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가 차라리 더 우리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 3366 공유방 녹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법 걸치는 경우는 그냥 걸치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없고 미방 녹각이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축법 걸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대지가 이 법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걸치면 과반이 속하는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반 넘게 있는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는 응용 문제까지 나오지도 않고 문장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00 땅이 있습니다. 1200 땅이 있고 이렇게 선이 정해졌다고 치죠.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가 500, 400, 300이라면 국토계획법에서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과반이 속하는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1200이니까 600 넘는 게 반이 넘는 거죠. 반 넘는 거 없죠. 그러니까 각각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반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흙은 불타지 않죠. 동그라미 4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내용 아시고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법에다가 고도지구를 넣어서 틀렸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걸치는 경우는 그 국토계획법에서 취지를 알고 계시니까 됐고요.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시니까 알고 계셔야죠. 420쪽에 굵은 2번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가로구역,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인데요. 먼저 다음 쪽 그림을 먼저 보고 오시죠. 421쪽에 제일 위에 조그만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블럭은 80m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2번 그 블럭 80m 이하로 했는데 그 블럭 안에서도 업무시설은 80 이하, 판매시설은 70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3번 그 블럭은 80m 이하 블럭이지만 그 중에 그 동그라미 3번 그 땅은 100m까지로 100m까지 짓게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문장 하나씩 보시죠.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뭐냐면은 그 건폐율 용적률만 있으면 아까 40%, 240% 최대 적용 6층 이상이 되잖아요. 6층 이상이니까 아까도 21층, 201층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블럭에 삐쭉 빼쭉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선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 특특 시군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을 단일화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 블럭은 80m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단 특특 시군구는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블록은 80m 이하로 하는데 그 중에서 업무시설은 80이하, 판매시설은 70이하, 기타는 60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특특 시군구는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0m 이하 블록이지만 여기 이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동그라미 3번 100m로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괄호 원칙적 허가권자가 특특 시군구이죠. 괄호 자치구 구청장이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다 보면 시가지 경관이 어수선해질 수 있으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높이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시나 구는 경계가 녹지 등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상급청인 도에서 권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구마다 따로 정하는데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데 구가 다른데 여기는 낮게 여기는 높게 낮게 높게 하면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 윗사람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져와서 높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다음 내용이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쬐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비타민 D는 아무리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어도 안 만들어지고 햇볕을 같이 쬐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약국에도 비타민 D도 포함되다고 하는데 성분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데 내 햇볕부터 챙기자,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뭐가 먼저예요?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그게 먼저이죠. 햇볕 쬐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표면은 그 첫 번째 표 넘어서서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요. 먼저 사람 살자는 지역,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죠.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이 추가되는데 햇볕 쬐자고 건물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고요. 준주거지역은 제외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햇볕이 쫙 들어가야 됩니다. 김밥집도요. 예, 김이 눅눅해져서요. 그게 아니라 김밥집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가 있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든 건축물에 햇빛이 쫙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가 정북 방향에서 떼는 게 원칙입니다. 취지는 곧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에서 뗄 수도 있다.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면. 우선 여기에 초점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앞불사 운이 없게 부모님이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에 살고 계시지 않네요. 그러면 기타 지역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갓난아이에게 똥구덩이 빨갛게 짓물러야 되냐고요. 햇볕이 쫙 들어야 된다. 그래서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는 거죠. 그냥 습기만 제거할 수도 있지만 햇볕을 쬐고 자외선을 받아야 살균도 되고 그러니까 똥구덩이 보송보송 그러니까 이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건축물 창고 사는 갓난아이요. 공동주택 사는 갓난아이요. 공동주택 사는 갓난아이를 위해서인 거죠.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한 채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햇볕 받게 알아서 지을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차차 사정으로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명동 한가운데죠. 명동 한가운데 태극기 휘날리면은 되지만 명동 한가운데 똥기저귀 휘날리며 할 수는 없다고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된다. 개나리 단지 해가 옆 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건축물이요. 그다음에 개나리 단지에서도 그러니까 백일동이 백이동 해를 가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요. 햇볕 가리지 말자. 그런데 찌그만 건물 짓는데 그것까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찌그만 건축물은 봐주자. 2층이야. 8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이 이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뜻을 이해하고 예외의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넘어서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를 A로 잡고 두 번째를 B로 했을 때 그 두 번째 표입니다. 일조각부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 및 건축물. 물론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에 모든 건축물이 허용되는 건 아니죠. A번요. 주거지역 가운데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A 모든 건축물에 다 햇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B 공동주택인데 28가지 용도 중에 공동주택 2번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과 중심상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나 B 걸리는 곳에 A 규정, B 규정의 높이 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3-1번 동그라미 1-1번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번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번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그림이죠. 그 뭐냐면 다음 먼저 정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죠. 정북 방향에 대한 설명이 다음 쪽에 있는데요. 423쪽 위에 있는 왼쪽 그림입니다. 북쪽에서 거리를 떼라고요. 보시죠. 여기 1번, 2번, 3번 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번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1번 북쪽,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돌죠. 그러니까 남쪽에도 집이 있고요. 2번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집을 이렇게 지으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내 햇볕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남의 애를 가리게 되잖아요. 좀 미안합니다. 내 햇볕 챙기자. 그러니까 미안해서 건물을 이쪽으로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땅이에요. 그럼 북쪽 아저씨 해는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햇볕을 상당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뭐가 우선이라고요?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그게 더 우선인 거죠. 공공복리를 위한 공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애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요? 북쪽에서 거리를 떼는 겁니다.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떼야 된다.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그러면 내가 2번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남의 애를 가리지 않을 거냐고요. 높이 9m까지는 1.5m를 떼라고요. 그 다음은 높이의 2분의 1을 떼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라. 그래야 남의 애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북쪽의 애를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으니까 집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 집이 돼요? 북향집이 되는 거죠. 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향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남의 애를 가리지 않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거죠. 북향집이 된다는 건 보시자고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어느 사람이 꼭 나는 남쪽에다가 마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여기는 이 선을 넘지 않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마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채소를 지으면은 건물이 지금 요 선을 넘지 않는 거니까 건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향집이 된다고요.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면적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맨발로 뛰어놀게 하는 그러니까 남쪽에 햇볕 들어오는 남쪽에다 텃밭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건물이 요 선을 넘지 마라 라고 돼 있었잖아요. 요 선을 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에서 내가 남쪽에다가 텃밭을 만들 수는 있다고요. 만들고 싶으면 건물을 어떻게 짓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라고요. 그래 북쪽 아시아를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같이 짓든 3번과 같이 짓든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북향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 애기들 방울토마토 그냥 마트 가서 사다 먹이면 되잖아요. 그런 거지. 꼭 집에서 먹이려고 이만큼을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땅 크면요. 4번 땅 주인과 같이 땅 크면은 여기다 텃밭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이쪽에 요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남의 애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땅 큰 사람 빼고 나면 북향으로 짓게 되는 게 기본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남쪽으로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2는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위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시공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남 방향에서 거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반사 돌려서 정남 방향에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쪽에 마당을 만들 수 있는 남향집이 되는 겁니다. 해를 받는 집이 되는 거죠. 북쪽 아저씨 어떻게 하려고요? 북쪽 아저씨가 없다고요. 피해받는 북쪽 아저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6번이요. 1번 택지개발지구, 2번 대주송사업지구, 3번 지역개발사업구역, 4번 산업단지, 5번 도시개발구역, 6번 정비구역. 다 쫙 밀고 새로 짓는 곳입니다. 자, 새로 하는 곳이니까 그 전체 땅이 판교로 하면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가 한 필지이고 거기에 건물들을 또르륵 집어넣는 거지 피해받는 북쪽 아저씨가 없는 거죠. 7번 종방향으로 도로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데지 북쪽에 건물 지어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8번 종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쪽 아저씨가 있는데 피해받는 북쪽 아저씨가 아니죠. 북쪽 아저씨가 여기 북쪽 아저씨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쓰게 돼서 자기 건물을 일정한 값을 받고 팔게 될 건데 나중에라도요. 북쪽 아저씨가 건물을 이쪽에다 붙여도 된대요. 그러면 여기 1번, 2번 있는데요. 뭐 11번, 12번이라고 할까요? 12번 들어가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요. 11번 아저씨가 괜찮대요. 그러면 경산한 거죠. 근데 11번 아저씨는 뭐 때문에요? 김치 부침개 때문에요. 부침개 완전 그러니까 필이 꽂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부침개 붙여서 그러니까 좀 나눠 먹으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3층에서 창문만 열고 잠자리채로 부침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침개 좀 얻어 드시려고 그러신 모양인가요? 그거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11번 아저씨가 합의를 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무튼 북쪽 아저씨가 없거나 7가지. 8번째는 피해받는 북쪽 아저씨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남향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2번이요. 이쪽 공동주택이죠. 동그라미 1번.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명동에서는 건축물을 다닥다닥 붙여야 된다고요. 멀찍멀찍 뛰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작은 1번, 작은 2번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을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2번 인접대지 경계선, 옆단지 해를 가려서는 안 된다. 점점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대지 안에서 이웃한 동 사이의 높이에 따른 거리 제한, 옆동 해를 가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번 2층이야 8m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3. 그러니까 높이 제한에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6장에 강론 2번째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와 건축 설비가 있는데 여기는 시험 나온 적도 거의 없고 7문제 중에 어쩌다 한 문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2문제 나온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한 문제인데요. 그 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6장 전체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대비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7문제를 다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6장은 그냥 아주 전문적인 영역도 있구나. 거기까지는 이 깊은 세부사항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마음을 편히 두시는 게 훨씬 공부에 효율적입니다. 객관식 시험이죠. 평균 60점, 공법은 65점 맞으시면 되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먼저 제1절 건축물의 구조 내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장 보고 다시 앞으로 와서 설명드리죠. 1번 건축물의 구조 안전 1-1번 원칙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충격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건축물이 고정하중, 지 무게도 못 버티고 무너지면 안 되죠. 적재하중, 이렇게 숨 들이쉬고 또 이렇게 발꿈치 들고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몸무게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적재하중, 위에 눈이 쌓였다고요. 적설하중,
풍압. 63빌딩이 30cm 흔들리게 돼 있죠. 안 흔들리면 부러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버텨야 된다. 1-2번 건축 허가 대상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국토부령으로 새로 따로 구조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뭐 몇 미터 높이고 무슨 용도면은 철근을 몇 개를 써야 몇 미리짜리 철근을 몇 개를 써야 되고 아니면 철골을 쓸 때는 어떤 철골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워낙 지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지도 따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건축주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되는 대상. 동그라미 1번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번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로 해서 8번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3층 이상이 되면 건축주가 손에 한번 서류라도 들고 왔다 갔다라도 하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땅 샀고 허가 돈 있으니까 돈 주고 받아가지고 허가 신청 넣고 허가 받아서 건축 돈 줘서 맡기고 하는데 내 건물이 뭔지 손으로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라는 거죠. 건축주가 구조안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1-4번 설계자가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6층 이상인 건축물, 작은 5번까지가 있습니다. 6층 이상이면 설계자가 동그라미 2번 구조안전 확인, 국토부령은 구조안전 기준에 맞는지만 확인해서 지가 이쁘게 도면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6층 이상이면 더 전문 자격증 구조기술사에게 보내서 도장을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을 정리한 게 앞쪽 표입니다. 424쪽 표요. 그러니까 표가 위에 이제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덩어리 허가 대상. 그러니까 건축물은 다 허가받는 게 기본이죠. 가벼운 몇 가지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지붕이 있으면 그러니까 건축물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모든 지붕이 있는 것들은 설계자가 구조안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진 성능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덩어리 3층 이상 등등등 경우에는 건축주가 구조안전 서류 제출하라고요. 세 번째 덩어리 6층 이상 등등은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되고요. 다음에 굵은 2번 생략하고 제2절 건축물에서의 피난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편히 가시자고요. 아까 말씀드리자는 편히 가자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된 걸 보시죠. 한 장 넘어와서 427쪽에 2-2번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걸로 21회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작은 1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찌고저찌고, 작은 2번 단독주택 중 어찌고저찌고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찌고저찌고, 작은 3번 공동주택, 작은 4번, 작은 5번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만 읽었지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이 2-2번 갖고 출제가 나왔을 때 공법 강의하는 저희들이요. 선생님 여러 명 모여서 같이 하면서도 이 문제 놓고 이 법조문 놓고 답 찾는 데만 5분이 걸렸어요. 그 작은 거기에 또 괄호로 뭐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설마 이걸 외우시겠어요? 그러시진 마시자고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법에 포함되어 있고 출제된 적이 있다. 또 이러한 대목에서 출제가 된 거니까 편히 가시자라고 해서 써놓은 겁니다. 2-3번에 그러니까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이제 아까 대수선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 사이에 방화문이 한개 있고,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와 부속실 사이, 사무실 쪽과 부속실 사이에 방화문 한개,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방이 있잖아요. 부속실에서 계단실 사이에 다른 방화문 한개가 있는 구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굵은 3번 피난층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구역은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점 용적률 산정 때 지주피대 빼준다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피난 안전구역은 기계실 등을 제외하면 한 개층 전부를 사무실 등 거실을 하나도 뱉지 않고 텅 비워둔 층이다. 불이 나거나 기타 비상시에 그 층으로 대피한 후 직통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피난하거나 구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세부 요건은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에요. 4번 피난을 위한 개방 공간 옥상 광장이 있는데요. 4-1번 개방 공간 넷째 줄에 셋째 줄 끝에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싱크 무슨 소린가요? 그러니까 주방에 싱크대 있잖아요. 가라앉다 그걸 이게 물 담아놓고 거의 이제 물 틀어놓고 합니다만, 가끔 이제 큰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담아놓고 몇 단계를 통해서 계단을 이제 몇 칸을 건너가면서 그릇을 씻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릇을 담아놓고 씻는 곳입니다. 싱크, 썬크, 아무튼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그러니까 썬큰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 그림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림을 짧게 배치했습니다. 4-10번 옥상 광장이 있어요. 그 중에 다음 쪽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옥상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불이 났을 때 지상으로 다 도망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건물이 큽니다. 높고 커요. 11층 이상으로 10,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땅으로만 도망가라. 그러면 계단이 워낙 밀리게 되죠. 그래서 비상시에 대피해서 위에다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요. 작은 1번 건축물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2번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꼭 경사만이 아니라 평지붕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경사지붕이에요. 옥상에다 달아놔도 경사지붕입니다.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을 만들어 두고 대피할 수 있게 하자, 구조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주피대,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로 작은 1번 일반 원칙, 작은 2번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바닥이 있고, 그것 갖고 동그라미 2번 작은 2번을 갖고 26주 때 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할 수는 없죠. 작은 3번 넘어가세요. 굵은 3번 침수 위험지구, 굵은 4번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방화지구 등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깊이 하실 수는 없다고요. 다음에 433쪽에 굵은 5번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와 실내 건축이 있는데요. 5-3번 갖고 이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5-3번 건축물의 실내 건축 우리나라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인테리어 라고도 하죠.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요크셔테리어 등등이 있는데 그게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실내 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이 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될 수 있는 그 실내 건축 재료를 갖고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작은 1번에 벽, 천장, 바닥, 반자틀, 2번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 3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 4번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작은 2번에 실내에 설치하는 재료는 당연히 실내 건축 재료일 거잖아요. 작은 3번에도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등등의 재료는 실내 건축 재료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내가 실내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실내, 요것만 실내 건축이 아니잖아요. 그 공사 현장을 떠올려 보자고요.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 들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다 뜯어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김밥나라에서 김밥천국 상호만 바뀌는 게 아닌 거면 다 뜯어냈고 전기선 있고 파이프 새로 배치하고 그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게 건축법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건축법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보는 게 눈에 보이는 만큼인 거죠. 요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안쪽으로 다 공사가 된 겁니다. 그게 실내 건축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뭐 기본 개념 수준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문제 나온 정도만 짚도록 하시죠. 한 장 넘어와서 435쪽에 4절 건축 설비가 있고 굵은 2번 승강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6층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으로써인 거니까 만약에 300제곱미터짜리로 6층짜리 1800짜리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6층 이상으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니까요. 요건 그 정도예요. 승강기는 우리와 워낙 밀접한 거니까. 그런데 6층인데도 승강기도 없으면 분양 임대가 안 되니까 붙이겠죠. 동그라미 2번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유규정에 따른 승강기,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비한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제 소방 사다리차가 워낙 모자랍니다. 그래서 31m 초과 때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에 굵은 4번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중에 다음 쪽 동그라미 4번에 437쪽이요. 4번 국토부 장관은 기후변화, 건축기술 변화 등에 따라 건축법 일부 규정에서 정한 건축물의 구조, 재료 등에 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건축 모니터링을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다. 이 건축 모니터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법에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죠. 계획, 검토는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중에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검토하는 것은 다 5년이라고요. 계획 중에 검토하는 것은 5년마다 검토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속담이 16년마다 강산이 변한다 라고 하면 8년마다 검토하겠죠.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 그 속담이 정해져 있으니까 5년마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행정계획 중에 검토하는 건 5년마다 검토한다. 그게 초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7장 마지막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 제1절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건물, 그 건물이요. 저 아니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건물이요. 지난주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서 기존 건축물 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눈에 보이는 모든 건축물 밤에 뚝딱 우렁각시가 만든 거 아니면 다 기존 건축물이 되니까요. 기존 건축물을 어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쓰는 건 우리 공법에서 거의 1%밖에 안 되고요.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요? 그 경기도에 북한강 주변에 있는 강가 주변에 있는 매운탕 집이요. 빠가사리 매운탕, 매기 매운탕, 매운탕 집들이요. 지금 허가 나요? 안 되죠. 근데 왜 있어요? 옛날에 있었으니까요. 그 법 규제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준 거죠. 뭐예요? 중개사 자격증으로 대표되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도 중개인이 있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약종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약대 안 나오고 약사 시험 안 보고 그냥 해방 전부터 그냥 그 세속, 그 약 판매를 하셨던 그런 어떤 약방이 있었어요.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 말고요. 한약사 말고요. 그냥 약재를 파는 분이 있었다고요. 거기는 그냥 해방주에 약사법 새로 생겼지만 계속 그 약업을 하게 하신 거죠. 약재를 판매하는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약종상. 이제 그런 기득권은 인정해 줘야죠. 법 바뀌었으니까 당장 못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기존 건축물입니다. 1번 기존 건축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전한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잘못 없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범위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번 기존 건축물의 재축, 2번 증축, 개축은 법령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손두부집들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옛날 허름한 초가집으로 하잖아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뭐 계속 와요. 거기는 뭐, 이 집은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우리 동네 왔으면 꼭 그 집은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데려갑니다. 근데 눈 감고 먹여보면요. 이 두부, 저 두부 얼마나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 분위기가 맛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맛있는 겁니다. 그려. 이게 우리 엄마 손맛이요. 다 똑같아요.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이 집 엄마는 맛있고 저 집 엄마는 맛 없었어요. 왜 전국 엄마는 다 똑같이 그 집 맛하고 똑같아요. 누구나도 와서 이게 우리 엄마 손맛이야. 왜 모든 엄마 맛이 똑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고생했던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고 지금 와서 돈 내고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기의 좀 이런 게 자랑스럽고 아무튼 그런 추억을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돈 벌었다고 해서요. 거길 20층짜리 콘크리트 집으로 바꿔 지어봐요. 손님들 가요? 안 가죠. 그냥 그래서 그 옛날 집으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줄을 세워놔야 배고프고 서 있는 동안 그래서 이제 와서 한 그릇 주면은 막 맛있다고 먹게 되겠죠. 세 번째는 건축법에서 개축을 못 해요. 건축법에서요. 재축만 할 수 있어요. 멸실된 것만요.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바꾸어서 짓게도 해주기도 합니다만 법조문은 이러합니다. 굵은 2번, 2-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특시군구는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규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섯째 줄이요. 1번 지방건축인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번 허가권자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붕괴, 무너져 내린다고요. 도괴, 쓰러진다고요. 우려가 있어 나중에 유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번 군사작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 국가안보상 필요해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사람 잘못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 잘못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보상해야죠. 2-2번, 2-3번 생략합니다. 제2절 위반 건축물이 있고 여기 이 자리는 저 앞에서도 한번 짚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해야 된다와 허가 취소할 수 있다가 구분되잖아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앞에 표가 있어서 여기는 다시 반복해서 표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고 완료 불가능,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허가 취소해야 된다가 있었죠. 위반 건축물은 허가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먼저 6째 줄 괄호, 위반의 정도나 적발 시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위반을 확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마땅한 조치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게 하자고요. 허가 취소나 다른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취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대지건축물이 이 법 규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니은번, 건축물의 건축 주승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니면 디귿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 등 이익 줬다가 뺏으려면 그 사람 얘기 들어라. 허가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시정령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즉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 등을 내주지 마세요. 다른 관청에다 얘기할 수 있다. 굵은 2번, 행정 대집행과 그 특례가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우선 그 행정벌과 행정강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그림을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쪽 그림 보시죠. 441쪽이에요.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했으면 그걸로 끝. 그러면 누구라도 법 위반하고 무법천지가 되게요. 위반했으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처벌에는 행정, 그러니까 형벌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형벌도 있고 행정 질서벌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질서벌, 이제 행정법 이론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과태료인 거죠. 먼저 계속 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당연한데 처벌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위반 상태를 계속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반 상태를 건물을 곧 무너지겠는데 벌금 때린 걸로 끝이요? 안 되죠. 고쳐야죠. 그래서 고치라고 무슨 명령을 때립니다. 조치명령, 이행명령, 개선명령,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등등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이 사람이 이행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진 상태에 맞게 가라고요. 한 번 위반했지만 지금이라도 맞게 가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 무너지겠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만약에 이게 돈 내라 안 냈습니다. 돈 내라 명령 때리고요. 그래도 납부 명령 때리는데 안 내리면 징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라도 법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철거하라 했는데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고요. 불법으로 지었습니다. 철거 명령 때리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관청에서 대신 철거를 할 수도 있어야 되죠. 뭔가 하지 마라 했는데 해서는 안 된다. 위반했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계속 돈을 때려서 그 이 명령을 이행하게 강제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때리면 돈 못 써서 이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관청에서 생각하는 적법한 상태에 맞게 만들어 내자고요. 그러니까 적법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행정 강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 없어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지, 행정법 시험에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고요. 이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고, 여기는 행정청이 생각하는 목적에 맞게 만들어내자고요. 우주 플리스가 아니고요. 강제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강제로 물건 들고 나서 파는 거죠.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차 끌고 나와서 1000만 원 팔고 500만 원 가져가고 500만 원 남은 거 주는 겁니다. 안 하면 공무원이 대신 가서 철거하는 거죠. 계속 돈 때리면 돈 못 써서 이행을 할 거라고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은 이제 공법에서는 관계가 없고 중개법에서 이제 가끔 보시는 거죠. 이건 형벌이니까 형사범이 되는 겁니다. 과자, 전과자가 되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 등 8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만 원도 전과자입니다. 과태료로 5억까지 그러니까 5억까지가 아니라 5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이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5억 과태료도 전과자는 아닌 거죠. 이건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과태료입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공법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거고요. 투기 관련 처벌 조항만 몇 군데 아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돈 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요거 빼고요. 대집행과 이행가 강제금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441쪽이요. 동그라미 1번. 행정대집행은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절차로 진행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집행할 수도 있다. 1번 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딱지 날릴 시간 없다고요. 계고통지 안 하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죠. 3번 굵은 3번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부가금 부가 액수가 복잡해졌는데요. 그동안에도 부가 액수 갖고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 상태에 대한 조치가 우리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 액수 이런 숫자 갖고 이렇게 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례 갖고 나온 적은 한두 번 있고요. 아무튼 보도록 하시죠. 뒤에 문장이 긴데 우선 그러니까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로 말씀드리죠. 표의 둘째 줄이요. 중요한 4가지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의 50% 이하를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해서 때립니다.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전체 50% 이행강제금 1년에 2번. 그럼 100% 가까이 냈죠. 또 다음에 또 2번, 다음에 또 2번. 그러니까 건물 액수만큼을 거의 매번 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거죠. 돈 묻어서 이행하겠죠. 표의 셋째 줄이요. 그 4가지 위반이 아닌
기타 위반은 시가표준액 곱하기 10% 이하. 그 다음에요.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거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유효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액의 1.5배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 금액의 50%와 10% 이하 그 금액의 1.5배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축사가 등을 지었는데 그게 수도권은 워낙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500제곱미터 미만은 조금 봐주자고요. 축사지 짜는 거니까 위 금액의 0.8배. 수도권이 아닌 곳은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해서 0.8배. 근데 제일 아랫줄이요. 사람 사는 찌끔한 건 봐주자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금액의 0.5배까지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1년에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때리는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5회 이하에서만 때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보시죠. 허가권자는 대지건축물이 이법 규정의 명령 처분에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해당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작은 1번 건폐율 용적률 허가 위반 시행과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2번 위 1호 외의 위반 4가지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10% 범위 즉 10% 이하. 동그라미 2번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1.5배까지 때릴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2번 특례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단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 주거용 건축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위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깎아줄 수 있다. 1번 축사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깎아주니까 0.8배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사 등 농업용 시설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5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내용이 있고요. 다음 쪽에 3-3번 이행강제금. 항상 여기도 개통대비, 개고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여기도 개고통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되는 처분은 항상 종이딱지 2장은 날라옵니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문서로 개고하는 거고요. 첫 번째 점, 셋째 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문서로 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없죠. 이행을 했으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때린 건 받아내는 거죠. 앞으로 더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행을 한 거지. 잘못해서 때렸던 건 받아내야 되는 거죠.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합니다. 제일 아래 표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것 갖고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3절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시죠. 감독과 기타 처벌 등은 초점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7장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보셨네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 건축법이나 모든 법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복이 초점이고 건축법은 용어가 아주 희한한 용어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 새로운 약속에 조금 귀만 넓히시면 되는 거죠. 숫자에 몇 번 반복하시면 돼요. 아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